뛰어난 통찰력과 감각을 지닌 시장 프로들과 함께 마감 앞두고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두 분 모십니다. 손유로 HB투자그룹 팀장,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두 프로들은 어느 쪽에 집중을 했을까요? 먼저 첫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문 섹터로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살펴볼 섹터가 AI입니다. 이 AI 열풍에 응답하고 있는 주가, 대세를 입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종목들의 하반기까지의 랠리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한 천조까지 커지고 있는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열기가 계속 된다라는 것을 미국 시장에서도 입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장 안에서 오늘은 너무 다양한 순환매가 돌고 있어서 이쪽을 꼭 봐야 할까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쪽 보신 이유가 있으세요? 네, 우선 좀 프로의 시선을 꾸준하게 지켜보신 분들께 제가 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시청자분들께 좀 다양한 인사이트를 드리려고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도 이제 섹터별 상승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조선도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도 있고 LCC도 있고 뭐 해저터널, 뭐 기자재, 조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번 주에 프로분들께서 다 나눠주신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번 주에 오늘 강세를 보여주면서 이번 주에 프로분들이 언급해주지 않은 섹터가 하나가 보입니다. 그게 바로 AI 챗봇, AI 소프트웨어 관련 섹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제가 저번 주 수요일에 언급을 드리면서 사실 이 섹터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된다. 어떤 오픈 AI발 이슈가 나오고 국내에서는 네이버랑 카카오 뉴스가 나오면서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덤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후로 슈팅은 안 나왔습니다. 근데 꾸준하게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늘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엔비디아를 뛰어넘는 MS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좀 모였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수급 동향을 보니까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유지되고 있는데 거래량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좀 슈팅이 임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번 주 수요일에 AI 소프트웨어를 매수하셔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AI 소프트웨어를 매수를 해볼까라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몇몇 종목들의 또 쌍끌이 매수까지 유입되고 있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체크를 하셨어요. 엔비디아가 쏘아올린 AI 공 때문에 HBM 한때 그 관련 종목들이 뜨거웠고 반도체 열풍으로까지 이어졌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관심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쪽으로 기대감 어느 정도나 커질 거라고 보세요? 네, 확실하게 좀 올해 1월부터 좀 복귀를 해본다고 하면은 이제 오픈AI의 챗GPT가 나오면서 AI 소프트웨어들 먼저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3월 달이랑 4월 달은 엔비디아가 어떤 실적, 1사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한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수급이 왔었고, 사실 엔비디아가 지금 이번 주 초반에 좋은 모습 보여주었는데 그 2주간은 좀 기간 조정을 거쳤다는 사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때는 뉴스가 나오지 않았어요. 어떤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어떤 이 주식이라는 것이 천년만년 상승할 수가 없고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 기간 조정을 거치는 부분인데, 이 기간 조정을 거치는 이유가 이 종목이 언젠가는 실적이 증명이 될 것이고 그 피로감 보이지 않을까, 이런 의혹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엔비디아가 조정을 거치면서는 실제로 이제 뭐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앵커분들하고 이제 패널 분들 이야기를 나눴던 거예요. 그럼 엔비디아가 이제 퍼가 200이 넘어갔는데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아닌가. 근데 이런 질문에 대한 판단은 투자자 본인이 내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좀 부담된다, 아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주가는 상승세가 좀 기간 쪽을 거치기 때문에 피로감을 보이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2개월 선행포가 한 30에서 35고 엔비디아는 200이기 때문에 아직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6배 이상을 더 가야 이 밸류를 맞추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막 뭐라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것들은 이제 밸류가 증명되는 과정과 시간을 거쳐야 되는데 그 와중에서 MS가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었고, 이제 MS에서도
다른 새로운 챗 GPT를 만들겠다 이런 발언 나오면서 좀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로 수급이 모이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인과 기관의 수급은 견조하면서 거래량이 늘기 시작했으니까 단기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의미하네요. 그러면 반대로 좀 리스크적인 측면도 우리 김종효 이사께 여쭤볼게요. EU가 14일자로 이제 세계 최초죠. AI 규제법 관련해서 본회의 들어갔다. 사실 이 시장이 커지려면 우리가 거쳐야 될 방향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네. 한 차례 이 같은 규제안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상단을 좀 제한시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성형 AI가 나와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하게 됐을 때 어느 정도의 능력을 보여줄지도 아직 측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유럽이 제시하고 있는 전반적인 규제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일 뿐 실제로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확대된 이후에 뭔가 부작용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구체적인 규제들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해당 서비스로 사람들이 의뢰하고 있는 최소한의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지금 뭐 해당 종목군들의 주가가 탄력을 잃거나 아니면 산업의 시작부터가 뭐 난관을 겪을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서비스가 본격화되는 한 내년 정도 됐을 때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나오게 되고 부작용들이 늘어나면 그때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규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때는 아마 제가 보기엔 서비스가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다음에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의 핵심 포인트는 독점 기업입니다. 지금 뭐 이쪽에 GPU를 통해서 생성형 AI 쪽에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가 아예 없죠. 다른 업체들은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리스크는 이 경쟁사가 만약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실화되지는 않았고 규제도 제가 보기에 지금 당장 무언가 주가를 누르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규제 관련 우려는 지금보다는 서비스가 확대된 이후에 구체적인 그런 규제가 나올 때 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수혜가 있을지도 명확하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리스크를 먼저 논하기에는 조금 섣부르다.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에 이런 명확한 규제 라인을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러면 국내에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네이버는 도대체 언제쯤 움직일까라고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오늘 보면 장 중에 또 고점을 살짝 높여가다가 현재는 또 탄력이 반납이 됩니다. 20만 3천 원대 움직임. 이번 주에 120일선을 그래도 지지하고 올라가고는 있는데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을지 AI 기대감은 언제쯤 주가에 녹아들까요? 네, 확실하게 좀 그 네이버랑 카카오에서 나오는 AI에 대해서는 좀 평가가 나오면서 좀 리밸류에이션이 좀 돼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네이버랑 카카오가 이런 AI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실적으로 바로바로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사용 평가,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그게 좀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어떤 이번에 봤을 때는 네이버 같은 경우 새로운 챗 GPT를 개발하겠다고 뉴스가 나왔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GPT를 했다가 이용이 너무 불티나게 나오니까 잠시 중단을 했지만 사실 카카오는 유감스럽게도 그런 기대감의 만큼 실적이 나오지 못하고 있고 이제 시청자분들 사이에서는 그 분할 상장에 대한 우려로 굉장히 좀 투심이 악화된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네이버랑 카카오의 좀 차별화된 수급 보여준 것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 지금 3개월 연속 외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에 들어오고 있고 카카오는 여전히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네이버가 만드는 챗 GPT랑 카카오에서 내놓은 챗 GPT의 성능 차이는 크게 나지 않겠지만 과거에 걸어온 길, 그다음에 네이버랑 카카오가 지향하는 사업 방식에 따라서 투심이 갈리고 있으니까 냉철하게 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건데 네이버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들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AI와 접목을 해봤을 때에는 또 벤츠가 자동차 업계 최초로 챗 GPT 같은 AI 기술을 도입하겠다. 사실 미래의 기술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도 도입이 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전하시면서 그런 기능들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 이사님도 많으시지 않으셨어요? 네, 뭐 그렇죠. 현대에서 쓰는 그 반자율 주행, 그래서 뭐 주행 보조하는 그런 기능들을 한 번 써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 써보고 안 쓰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써본 이후에 그 아래 기능으로 내려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뭐 이와 관련돼서는 앞으로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도 이제 엔비디아가 그동안 지향해 왔던 범용으로 갈 거냐 아니면 각 회사별로 특화해서 갈 거냐의 그 차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벤츠 말씀을 해주셨는데 벤츠뿐만 아니라 각 회사들이 본인들 스스로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이 과연 그 정도의 데이터 확보와 그다음에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이제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벤츠라든지 다른 회사들은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엔비디아가 됐든 결합해서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그들은 특화된 서비스보다는 범용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안타깝지만 수혜는 엔비디아가 일단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이 자율주행에만 특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테슬라가 자율주행과 관련된 데이터를 가장 많이 쌓아왔고 그와 관련된 초고대 AI도 가지고 있고 그와 관련된 서버와 다양한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현재 FSD 서비스의 그 품질이나 전반적인 완성도도 가장 높다라는 측면에서 뭐 굉장히 아쉽다고 하더라도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가장 선두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국내 관련주로서는 뭐 현대 오토에버도 있고 그다음에 칩을 이제 설계할 수 있는 뭐 텔레칩스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그 기업들이 과연 하이엔드급으로 올라올 수 있느냐? 네.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만약에 투자하신다면 글로벌 탑 기업에 투자하시는 게 저는 상대적으로 낫다라고 보고 있고 뭐 벤츠 같은 그 개별 기업들의 최적화 능력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트렌드를 읽을 뿐 큰 의미를 두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지금 종목들, 칩 종목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소프트웨어면 이쪽도 손 팀장님도 좋게 보셨을 것 같아요. 탑픽 골라주실 때 어디에 포커스 가장 크게 맞추셨어요? AI 종목들 너무 범주가 크지 않습니까? 네, 우선 좀 AI 소프트웨어에서 탑픽을 갖고 왔는데 일단 제가 탑픽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 주 수요일 한번 AI 소프트웨어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렸었고 사실 좀 범용적인 부분에서 강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은 뭐 솔트룩스나 셀바스 AI 저번 주 수요일에 말씀드렸었고 이제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뭐 LX 세미콘이나 텔레칩스, 칩셋미디어 이런 종목들은 사실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드린 것은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이런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에서 시스템 반도체에다가 소프트웨어를 공급해주는 종목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다라고 말씀드릴 건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은 이제 관심 종목이 넣어놓고 이미 수급이랑 추세가 붙기 시작했으니까 탑픽이 아니에요? 매매 자신 없는 분들은 이제 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을 제가 플리토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성장성이 상당히 좀 유망하고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다양한 파트너십을 갖고 있고 외인이 정말 조용하게 묵묵하게 접근하고 있고 다른 종목들 시가총액이 5천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다소 움직임이 무거울 수 있지만 해당 종목 시가총액이 1,600억 정도이고 AI 소프트웨어가 강세를 보일 때 큰 일감 변동성을 보여줬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좀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접근하기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이 플리토 관련해서 뉴스를 살펴보시면 일단은 플리토가 MS 파트너입니다. 그 부분을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 아랍어를 특화를 위한 데이터 구축에 대해서 이제 AI 사업을 강화를 진행하겠다고 판단되고 있고 이번에 플리토가 출시한 메뉴 번역 서비스도 조회수가 500만 건 돌파하면서 어떤 성장성과 어떤 인지도가 찬찬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릴 때 셀바스 AI를 제외하고는 흑자 기업이 없는데 플리토 같은 경우 이번 1사분기 흑자 전환 성공을 했고 이 기세로 2023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도 흑자로 전환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일봉 차트를 봤을 때는 쌍바닥에서 21선을 지지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외인의 순매수가 굉장히 매섭습니다. 6월 7일부터 하루 빼놓고 모조리다 외인 순매수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접근하기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요. 매수가는 제가 31,800원 이하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3만 원 1차 목표가는 37,000원 잡고 단기 수익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 라인 짧게 3만 원 주셨고요. 31,450원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37,000원까지 짧게 1차적으로 봅니다. 플리토, MS 파트너 키워드까지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탑픽 정리하고요. 두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문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섹터는 전력 설비 관련주입니다. 급증하는 이 수요 기대감. 실적도 좋았죠. 현주소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여기서 어느 정도나 더 나아갈지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섹터이기도 합니다. 우리 김종효 이사께서 골라주셨는데 신고가 종목이 많아요. 근데 사실 이번 주에 주인공이었냐 하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강했나 싶기도 하고요. 이번 주에 좀 순환매로 돌았던 종목들 많았잖아요. 이쪽 보신 이유가 뭐예요? 지금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금이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최근에 주가가 올랐지만 여전히 오를 자리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조적인 성장은 두 가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노후된 장비들의 교체 수요죠. 그래서 변전기, 변압기, 송배전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수요가 모두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가 대폭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송배전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아시는 것처럼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것들이 전력을 항상성이 계속 밀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력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이제 옮기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ESS에 저장해도 되겠지만 ESS에 저장한 것도 시간이 지나면 계속 그 전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것을 빨리 이 송전하기 위해서 초고압 송전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송배전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해상 풍력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전력 발생시키면 뭐합니까? 거기서 전력을 저장해두고 쓸 것도 아니고 육지로 끌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전선도 깔아야 될 거고 케이블도 그렇죠. 필요하고 케이블 공사도 필요하고 그와 관련돼서도 육상에서 송배전하는 시스템까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상에다가 그 바람개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그 해상 타워 만들고 그와 관련된 송배전을 깔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공사는 CS 윈드를 포함한 CS 베어링, 뭐 베스타스 같은 종목군들이 먼저 풍력 타워를 만들었다면 그 타워를 만들어서 케이블로 전력 끌고 와서 다시 이제 나르는 그런 인프라까지 투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노후 교체 수요와 신수요 두 가지가 모두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한두 가지가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던 뭐 전선, 변압기, 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요가 다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성장의 틀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하나 먼저 가장 좀 뜨거웠던 쪽이 변압기잖아요. 미국의 변압기 가격이 계속 고공행진한다라는 게 1분기에 또 하나의 키워드가 되기도 했고 수출 쪽에서도 너무 좋아서 매번 수출 지표 나올 때마다 또 올라가더라고요. 여기서 어느 정도나 더 레벨업이 가능한지 말씀하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수주의 그 사이클은 어느 정도의 움직임인 건지 궁금해요. 네, 그 미국의 지금 노후된 시스템의 교체, 그다음에 새롭게 신재생 프로젝트들이 늘기 시작하면서 변압기 같은 것들의 수출이 증가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건 말씀드렸다시피 한 25년까지는 지속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내년 정도에 피크가 오고 내후년 정도에 서서히 마무리되어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텐데 중요한 건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은 이렇게 노후된 교체 수요와 신재생 수요가 다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사우디에 뭐 짓고 있죠? 지금 거기에다가 엄청난 그런 시설물들을 다 짓고 있는데 네. 그 시설물을 지은 이후에 인구도 뭐 몇십만 갖다가 넣을 거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 전력 그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미국도 좋지만 유럽과 중동의 수요도 증가한다. 그다음에 뭐 최근에 얘기 나오고 있는 건 뭐 우크라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건 뭐 전쟁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저는 그건 플러스 알파 요소라고 보고요. 그걸 제외하고 나서도 지금 미국이 25년도에 끝나도 지금 사우디에서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네옴시티 프로젝트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와 관련된 수요, 그다음에 지금 UAE에서 두바이 옆에 만들어 놓은 그 신규 프로젝트도 아직도 가동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신규 도시 프로젝트도 제가 알기로는 28년 정도에 현실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도시들이 모두 탄소 제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전력기, 뭐 변압기 이런 수요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구조적인 성장인 것이고 이런 구조적인 성장 자체가 해당 기업들의 주가를 다르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미국만 기대를 했는데 그 추가 알파로 나오고 있는 뭐 쿠라제건 이건 좀 시간이 걸리지만 네옴시티라든지 다른 쪽의 인프라까지 더해지면서 레벨업 할 거다. 신고가 행진이 이어진다. 이렇게 길게 보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내년이 피크라고 해서 그럼 주가 더 먼저 안 가겠는데요?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빅사이클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선 쪽도 여쭤볼게요. 변압기와 함께 좀 주목을 받았고 사실 시차를 두면 변압기보다는 후발주자로 움직였었어요. 네, 해상풍력 모멘텀 많고 해저 케이블 수주가 들어오게 되면 사실 전선주 이때부터 움직인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기대감 어느 정도로 반영될까요?
네, 좀 기대감은 가질 수 있겠지만 뉴스 팔로우를 좀 열심히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앵커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전력 설비를 납품하면 그 전력 설비 간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선을 연결하기 때문에 전선 관련 종목들의 실적이 잘 나오는 부분인데 해상풍력이랑 제가 태양광은 좀 눈이 비교를 해드릴 때 태양광 같은 경우 좀 꾸준하게 수주가 이어지는 반면에 좀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조금 들쭉날쭉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뉴스가 나온 게 이제 탄소 중립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해상풍력 시장에 대한 성장이 전망이 된다. 그래서 해적 케이블을 이용해서 어떤 풍력 발전 전력이나 데이터 전달 용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손 팀장이 이 해상풍력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해상풍력 수주가 꾸준히 나오면서 해상풍력에 대한 해적 케이블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실적이 증가할 것이구나. 이런 뷰를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지만 저는 뉴스를 살펴봤을 때는 그나마 좀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단일 공급 계약이 조금 변동성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셔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전선주 중에서도 해적 케이블 생산이 가능한 종목이 몇 개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수 환경에 대해서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국내 기업 중에서도 몇 기업이 안 되는 종목들이 이제 해적 케이블 관련 수요를 입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그런 기업이 어디 있냐 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대본을 보니까 이사님께서 토픽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 설명은 제가 제안하도록 하고 있고 일단은 나는 정말 조금 뉴스를 잘 못 찾아봐 라고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전선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좀 사업을 다양하게 영위하고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나는 좀 해적 케이블 관련해서 정말 정통 수혜를 갖는 종목을 매매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은 토픽 소개주를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픽 예고까지 해주셨는데 종목 하나만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한국전력이 6월 들어서 계속 밀리더니 오늘 양봉 전환이 좀 나왔거든요.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흑자 전환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입니다. 사실 너무 오랫동안 쉬었던 종목 중에 하나고 정부 요금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움직이지 않잖아요. 바닥을 서서히 잡아가나요? 앵커님께서 저번 짧게. 주부터 저한테 이렇게 난제를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 사실 2020년 이전까지 흑자 기업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매수하셨고 어떤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상장 폐지 우려가 없고 배당도 꾸준히 줬었는데 2021년 이후로 적자로 전환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의도치 않게 묶여 계실 겁니다. 근데 리포트를 보니까 원자재 가격은 안정을 찾고 있으면서도 한국전력이 전기세를 올렸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전망되고 하반기에 흑자로 전환이 된 다음에 잘하면 연간 실적조차도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오늘 외인과 기관이 강한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만 어떤 실적 개선 폭이 저는 적자폭을 한 번에 만회할 수준까지 아니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들어가지고 일단 단기적인 저항 구간 돌파 여부에 따라서 조금씩 분할 매도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요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전력까지 봤습니다. 앞서서 모멘텀이 풍부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토픽 이전에 앞서서 사실 전력설비주들이 다 고공행진하지 않습니까, 이사님? 여기에 지금 신규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전력설비주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의 자리가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규로 매수하시려면 아무래도 실적 같은 거 좀 확인해 보시면서 주정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지금 말씀드릴 토픽은 그와 다르다. 그냥 지금 움직이고 있는 HD 현대일렉트릭이나 뭐 이런 종목과는 조금 모멘텀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저는 뭐 오늘 급등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일정 부분에 눌림이 있다면 저는 매수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남다른 토픽 궁금한데요. 네, 어디예요? LS인데요. LS를 LS.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새로운 모멘텀이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이 종목은 한 6만 원 할 때부터 제가 목표가를 10만 원으로 이 머니투데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드렸던 종목인데요. 예. 목표가를 12만 원으로 올리는 이유는 어제 나왔던 뉴스 때문이죠. 지금 LNF와 함께 전구체를 만들기 위한 공장을 새만금에 짓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1분기에 실적에 타격을 주었던 LS M&M입니다. 과거 니코동재련이죠.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 이 전구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니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재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 재련의 탑픽 업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LS 니코동재련, 고려아연. 이 두 회사가 모두 이제 전구체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가 2025년 이후에 IRA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중국을 다 빼야 됩니다. 그러면 거린메이와 함께 가고 있는 그런 업체보다는
최대한 중국색을 빼고 갈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고르는 것이 저는 뭐 장기적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더 변동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2차 전지 관련주로 넓게 포함된다는 게 있죠. 그 안에 LX 일렉트릭을 포함해 보면 충전부터 이 관련된 전기차와 관련된 또 하나의 모멘텀이 있죠. LS 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케이블 수요가 미국에서도 폭증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늘고 있고 중동에서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LS 일렉트릭이 아까 말씀드렸던 초고압 송전의 기술을 전 세계에서 몇 개 안 가지고 있습니다. ABB나 이런 글로벌 탑티어 회사와 국내에서는 한전이 효성중공업과 LX 일렉트릭에게만 줬죠. 그것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LS 전선이 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KT 서브마린이라고 하는 해상 케이블을 공사하는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LS라고 하는 그룹은 미래 에너지를 전반적으로 다 설계하고 스마트 그리드를 설계할 수 있는 일종의 종합회사라는 거죠. 근데 이 회사의 BPS가 14만 원인데 주가가 6만 원, 7만 원에서 맴돌았던 것은 성장 모멘텀이 없고 마진율이 낮았기 때문인데 최근 들어서는 마진율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고 성장주로서의 모멘텀을 더해진다면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뭐 14만 원이라고 하는 BPS까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한 12만 원 정도까지는 열어둘 수 있는 그래서 PBR 기준으로 한 0.8배, 9배 정도까지는 열어둘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기존에도 좋게 봤고 오늘 나온 뉴스로 인해서 추가적인 목표가를 좀 더 상향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생겼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NF와 손을 잡은 LS 이게 다가 아닙니다. 큰 그림을 갖고 이 자회사들 그러니까 똘똘한 자회사들이 다 이제 종합 에너지 인프라 쪽으로 봤을 때 또 2차 전지 소재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성장 스토리를 얹어서 12만 원, 14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회사인 LS 탑픽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자, 프로의 시선 두 분과 함께 마무리 지을게요. 손여루 팀장, 김종효 이사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